네, 사형제도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얘기가 재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위 근대화 이후에 18세기, 17세기, 18세기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소위 형벌제도뿐만 아니고 사회 질서가 이렇게 쭉 갖추어지는 소위 왕정으로부터 이제 근대 민주정으로는 민주주의로 넘어오는 여러 가지 이제 과도기적 현상이라든지 또 우리가 소위 인간의 어떤 인권이다 또는 어떤 그 사회 제도다 이제 이런 것을 소위 인스티튜션 뭐 또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제도적 관점에서도 이 사형제도는 굉장히 연구해 볼 만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형제도 이전에 제가 지난 시간까지 소위 자유형, 구금형이 나왔다, imprisonment 하는 거, 감옥에 집어넣는 거. 그전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감옥에서 독배를 마셨는데요. 그때의 그 감옥이라는 것도 그냥 이 처형까지의 잠시 동안 구금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가서 춘향이를 데려오너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감옥이라는 것도 그냥 처벌을 할 때까지 잠깐 대기 장소입니다. 유치, 구치, 이제 이런 장소죠. 구금해서 이제 갖다 놓는 거, 말하자면 제한된 장소에서 이제 묶어 놓는 거, 재판을 하고 나면 처형이 있죠. 처형 다음에는 없습니다. 그 감옥에 다시 가고 이런 게 없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이제 몇 개월을 살았었어요. 근데 그때 산 것은 뭐 3개월을 살아, 6개월을 살아라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니고, 소크라테스를 독배를 먹여서 처형을 하려다 보니까 무슨 국가 경축일이고, 뭐, 계속 이제 이런 사유로 처형이 연기가 되면서 소크라테스는 오래 살았던 겁니다. 감옥 안에서. 뭐 오래라는 게 이제 수개월이었으면, 불과 아마 한 3개월 살았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고, 나머지 이제 뭐 화형, 뭐 거열형,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태형, 이런 거죠. 뭐 손발을 잘라라, 뭐 불에 태워 죽여라, 뭐 이런 건데, 이제 이런 제도들이 쭉 이제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형벌 자체도 조금 이제 인간적으로 되었어요. 말하면 너무 잔혹한 이런 것들은 안 되지 않나. 해서 이제 소위 연성화 경향이 나타나게 되죠. 너무 잔혹하게 죽일 필요까지 없지 않은가. 또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이렇게 뭐 한다는 게 말이 되냐 하고 이제 논란이 쭉 있었던 건데요. 실제로 이제 프랑스도 소위 1789년도 프랑스 혁명이 나고 난 다음에 1791년인가요? 1년인가요? 그때 이제 형법이라는 게 이제 제대로 근대적인 형법 체제가 만들어지고, 그 전에 이제 체사레 베카리아가 범죄와 형벌, 이제 그런 이제 형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 체계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소위 그 당시 지식인들이 형벌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떤 인간적인 처벌이 있겠는가, 라고 이제 고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내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목을 자르는 것으로 한다, 불태우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앞으로 형벌은 목을 자르는 것으로 한다 하고, 2년 있다가 이제 킬로틴, 이런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칼날이 내려서 싹둑 자르는, 기존에 또 생각이 안 나요. 망나니가 도끼를 휘두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기요틴이 생기고, 목을 자르는 것도 이제 간단해지고, 1783년에는 영국에서도 이제 이 목을 매는 행깅 머신이라고 할까요? 이 목을 매서 이제 이렇게 잡아당기면 툭 떨어져서 죽게 되는 그런 이제 교수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전엔 그냥 불 위에 아무렇게나 묶어가지고 불태워 죽여버리고 이제 이런 식의 형벌이었죠. 그렇게 해서 근대적인 형벌 체제가 쭉 만들어지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소위 감옥에 가두어 놓는 징역형, 또 징역형이나 이제 몇 년을 집어넣는다 하는 이제 이런 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5년 이하, 3년 이하, 5년 이상, 최소 5년 이상은 살인죄는 살리게 한다. 요즘 우리나라 기업가들의 배임과 횡령은 한나라당이 15년 이상이라 그랬죠. 살인죄가 5년인데 한나라당이 기업가들이 배임 횡령을 처벌하는데 15년 이상으로 살인죄보다 3배 무겁게 처벌하는 안을 지금 내놨습니다만은, 사형제도를 기업가들에게만 적용하자, 이런 또 얘기까지 안 나올지 모르죠. 참 어처구니 없는 이상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서 기가 막힙니다만, 그때 감옥이라는 게 처음 생긴 겁니다. 이 감옥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근대적인 이제 시설들이
그 감옥이 생기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론 좌파 학자입니다만은 탁월한 그 근대사회 분석에 그거 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 감시와 처벌 이런 그 미셸 푸코 여러 가지 이 근대화 기제들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라고 하는 비판적 관점에서 이제 근대화 아파라투스라고 하죠. 근대화 기제, 근대화라고 불리는 제도. 예를 들어서 정치제도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병원, 감옥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집단을 관리하는 소위 근대적 물론 이제 좌익 이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만은 감시사회 또는 처벌사회, 뭔가 사회의 규율을 만들고 그 규율을, 사회 규율을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일탈 행동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하게 되는, 물론 정근대사에서 그런 게 없지 않았습니다. 정근대사야말로 잔혹하게 그 일탈 행동에 대해서 제어를 했지만 자의적이었죠. 그 이제 왕의 마음, 원님 마음이죠. 또 이제 주작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하나 양반들이 이제 하기 나름인데 그것이 사회 제도로서 사람들 가슴 속에 내재화되는 하나의 소셜 인스티튜션으로서 예를 들어서 학교제도. 학교제도라는 게 기존의 사회 지배 이데올로기를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거잖아요. 만일 거기서 벗어나면 때리죠. 체벌이 있거나 아니면 체벌이 없다 하더라도 성적이 떨어지거나 낙제를 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을 못 가는 방법으로 말하자면 아이들의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규율을 아이들의 머릿속에 내재화, 임플란트 시키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게 이제 학교. 그 감옥도 똑같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미셸 푸코 얘기에 의하면. 그래서 감옥도 말하자면 이제, 사회의 규율을, 일정 수준 이상 벗어난 사람들을 재판을 해서 집어넣어서 말하자면 교화, 고쳐질 때까지 말하자면 임프리즌먼트 상태를 지속하는 하나의 감시하고 처벌하는 기제로, 그 당시 유행했던, 파리에 유행했던 그 종합병원, 또는 정신병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 모차르트 여러분 영화 보시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인가요? 아마데우스라는 그 영화를 보면 그런 이 정신병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정신병원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서구사회에서 각광을 받고 많이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때 도시라는 게 만들어지고, 중세 도시는 교회를 중심으로 아주 조그만 말이었습니다만 거대 도시들이 만들어지죠. 예를 들어서 런던의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파리도 그에 방불하는 거대 도시가 되고, 거대 도시가 되니까 이제 시골에서 몰려온 하층민이 생기게 되고, 이제 그런 그 시골에 점점 흩어져 있을 때는 표시가 나지 않았지만 도시로 밀집해 보니까 이제 사창가 같은 게 생기게 되고, 소위 아주 하층민, 깡패, 소매치기범, 별하별 이런 이제, 소위 도저히 정상적인 규율로는 관리가 안 되고 도망 다니고 말하자면 이제 어린 실업자들, 고아들,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그 사회 하층을 구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걔들이 소매치기를 하거나 하면 잡아 넣어서 소년원 같은 데 이제 고아원 이런 데 넣어서 이제 훈육을 하게 되고, 기성인들이 이제 중증이다 이렇게 되면 정신병원 아예 집어넣어 버린 거죠. 그래서 미셸 푸코의 그 감시와 처벌이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 언젠가 제가 아마 고전읽기에서 했어요? 혹시?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아마 어디엔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찾아서. 제가 옛날에 그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좀 너무 바빠서 사실 옛날 잘 다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옛날 제가 공부 열심히 할 때. 그랬습니다. 이제,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 또 군대라는 게 또 그때 처음 생겼습니다. 감옥이라는 게 이제 그때 18세기 이런 때 만들어진 거죠. 병원 이런 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적인 어떤 기제, 그 군대, 학교, 병원, 감옥, 이제 이런 것들이 또 관료들을 양성하는 어떤 기구, 또 이제 왕권으로부터 이제 민주정으로 사법제도가 민주화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소위 사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아파라투스들이, 제도적인 기구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소위 이제 감옥이 생겼는데 굳이 왜 사형을 시켜서 목을 자르냐 하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배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군대에 대해서는 징병제 또 사실은 연구해 볼 만하죠. 근데 군대 얘기보다 감옥 얘기를 조금 더 하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특히
지금 아마 정규제 TV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아마 그런 걸 잘 모를 텐데, 대학생이라든지 이제 또 30대 적어도 이제 이 정도 세대에서는 아마 논술 시험이라는 걸 쳤잖아요. 근데 논술 시험을 치다 보면 이제 이 소위 우리나라 논술 시장은 거의 뭐 좌파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좌익들이 이제 다 잡고 있어서 마치 그런 논리가 사회 비평인 것처럼 주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깔려 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소위 이제 전교조와 결합된 하나의 논술 시장,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소위 젊은 층들을 대거 좌익으로 또는 좌편향으로 이제 끌고 간, 그동안에 이제 소위 우익이나 또는 보수 세력들은 뭐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사이에, 뭐 경제 개발하느라고 정신이 없던 사이에 완전히 이제 좌익이 지배하게 된 이론, 논변계, 뭐 이런 데는 완전히 좌익들이 지배하게 되었죠. 그 강남 좌파들도 그 뭐 강남 논술학원가 많습니다, 엉터리들이.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 감옥 이론에 보면 특히 이제 그 당시 이제 감옥이 근대적인 행정 시스템으로서 이제 범죄와 처벌에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감옥이라는 게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감옥 제도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어떤 감옥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소위 제레미 벤담이 유명한 그 판옵티콘이라는 이제 개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전방위적인 감시 체제. 옵트는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 범, 모든 것을 다 본다. 말하자면 하느님처럼, 하느님이 판옵티콘이잖아요. 하느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할 때 판옵티콘인데, 그 판옵티콘적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하나의 중앙에 감시탑이 있고, 우리가 감옥 구조는 사방에 이제 큰 예를 들어서 담을 높게 쳐놓고, 요즘 이제 감옥들이 되게 이제 혐오시설이어서 도시에는 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애들은 감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고, 이제 겨우 이제 가본다는 게 일제시대 때 서대문 감옥 이런 정도입니다만은, 이 감옥이라는 게 이제 큰 이제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이제 사방에 이제 감시탑이 있고 중앙에 감시탑이 있으면서 감시를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일직선으로 이제 쫙 보게 하거나,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제레미 벤담이 설계했던 것이 이제 소위 판옵티콘이라고 하는 원형 감옥입니다. 원형 감옥. 중앙에 감시탑이 있어서 나는 이제 간수가 있는 거죠. 감시자가. 그래도 피감시자, 말하자면 죄수들이 이제 쭉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방이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감시자는 자리에 앉아서 한 바퀴만 쭉 돌면 모든 죄수들을 다 관찰할 수 있는 거고, 죄수들은 각자 방에 들어가서 항상 나로부터 감시받고 있다는, 물론 내가 있는 곳은 이제 차단돼 있죠. 그들은 나를 볼 수 없지만 나는 그들을 볼 수 있게. 말하자면 이렇게 만들어낸 원형 감옥이라는 아이디어를 제레미 벤담이 냈습니다. 지금 어제 우리가 읽었던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에 나오는 논변, 그날 제가 좀 읽었나요? 네. 그 체사레 베카리아의 참 아름다운 문장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사회 계약론에 입각한, 우리가 가진 자유의 일부분을 양도해서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러나 우리 자유의 최소한의 것을 양보해서 국가에 위임을 해서 국가란 제도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가진 최대한의 것인 우리 생명까지 국가에 이름하지는 않았다. 이제 이런 논리로, 사형을 반대했죠. 체사레 베카리아는. 근데 루소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누군가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으면 죽여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를 죽인다는 것은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암묵적 동의, 암묵적 컨센서스가 있는 것이다 하는 논변으로 이제 루소는 오히려 사형제를 찬성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논리적인 대립들이 있고, 이제 수많은 지성인들이 나와서 그런 토론을 하고 했는데, 바로 체사레 베카리아가 이 제레미 벤담의 제자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공리주의적인 어떤 관점으로, 말하자면 이제 감옥이라고 하는 이제 아주 효율적인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중앙 감시탑에 앉아서 쭉 돌아보면 되는 전방위적 감시 체계. 요즘 이제 뭐 CCTV다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때 이제 전방위적 감시 체계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사실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변을 만들어준 게 바로 그 미셸 푸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군대, 뭐 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행동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규율이 정확하게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서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적 존재로 인간이 격화되고 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순관 조국 방위의 임무가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걸 빼놓고 소위 근대적인 어떤 관리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감옥, 예를 들어 학교,
군대, 뭐 병원 이런 게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의사가 환자와 1대1로 전 인간적인 어떤 시스템이었지만 지금은 병원이라는 것은 종합병원은 더군다나 과가 쭉 분할되어 있잖아요. 말하자면 분업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의 환자를 어떻게 질병으로부터 완전하게 치료되는 상태까지 컨베이어 벨트 위로 돌리느냐 하는 게 바로 종합병원이거든요. 그 종합병원은 컨베이어 벨트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근대화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 근대화의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잘 설계된 하나의 프로세스에 말하자면 인과관계, 인풋과 아웃풋을 연결해서 말하자면 그 소위 도구적 이성, 말하자면 어떤 수단에 대한 어떤 아주 정밀한 계획과 설계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 그 이제 컨베이어 벨트도 이제 그런 컨베이어 벨트를 처음 만든 거는 시어즈 로벅스이라고 하는 유통 체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 회사 이렇게 들어가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후코가 설명하고 또 이제 뭐 제가 좀 덧붙여 설명하자면 그런 일종의 컨베이어 벨트 같은 시스템이고 말하자면 그게 이제 하나의 효율적인 인풋과 아웃풋이 아주 수단적 합리성에 의해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 이제 감옥, 학교, 병원, 뭐 군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감옥 물론 이제 여러분이 아마 벤담에 대해서는 벤담의 공리주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많이 외우고 했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든가 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그 전편이었던 정의란 무엇인가에 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즈가 선정한 뭐 몇 대 도서 이런 데도 들어갔더라고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렸기 때문에 역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졌습니다만은 정의란 무엇인가에 보면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를 아주 격렬하게 공격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벤담을 공격할 때는 꼭 칸트 같아요. 그 마이클 샌델이. 근데 이 벤담이라고는 공리주의의 제자가 바로 체사레 베카리아고, 이 벤담과 체사레 베카리아의 공리주의가 나온 것은 기본적으로 그때 이제 말하자면 왕의 자의적인 스폰테이니어스한, 왕의 아주 자의적인 그런 판단이 아니면 어떤 판단이 가능할 거냐, 라고 했을 때 그 국가사무, 그전엔 국가사무라는 게 왕의 왕 마음이죠. 원리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 사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공리주의를 들고 나왔던 거죠. 말하자면, 사회 전체의 그 이익을 극대화하는 모든 개인의 효용의 합계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면 되겠다. 그 하나 이제 근대적인 행정, 시스템의 기준으로서의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레미 벤담이라는 분이 설파를 하고 그 당시 지식인들이 새로운 국가, 말하자면 민주화된 주민이 스스로, 국민이 스스로 통치하는 국가의 잣대가 될 것은 무엇이냐 하는 데 있어서 공리주의적 잣대를 세우게 되고, 굳이 공리주의적이라면 그런 목적 달성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의 정오의 시스템, 그 목적 달성만 하면 그걸 격리해서 감옥에 구금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어떤 정오라든지 인간의 정오심을 촉발시키고 또는 지배자의 어떤 감정이 폭발하잖아요. 말하자면 말하자면 감정이 폭발하는 이런 식의 처형이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냉정하게 전체의 공리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국가가 개인의 의제될 수 없는 거다 하는 관점에서 국가의 냉정성을 강조하게 되고 그 국가가 판단하는 기준은 공리주의여야 한다. 어떤 개인의 특수관계가 아니고 전체의 보편적 이익에 봉사하는 공리주의여야 한다고 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라는 것은 지금 공리주의에 찬성하든 않든 간에 물론 공리주의도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어떤 행사 방법과 어떤 의미, 강조점이 하도 달라서 공리주의는 이 사람한테 설명 들으면 다르고 저 사람한테 설명 들으면 다르고 그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그 공리주의적 기준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샌델이 부정하건 않건 간에 국가는 공리주의적으로 무조건 움직여야 됩니다. 왜? 공리주의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야말로 자의적인 국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하나의 보편적 기준인 것인데, 마이클 샌델이 그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효율과 전체의 어떤 효용만을 중시한다고 이제 폄훼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일부 이제 공리주의가 무엇인지 또 그게 공리주의가 역사상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주장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동하거나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을 너무 빨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사형제도로 다시 돌아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칸트를 사실 잘 안다고도 할 수 없죠.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런 참 명저들이, 제가 몇 번을 거듭 읽었습니다만은, 사실 아주 치밀한 또 지루한 그 논변이 그렇게 읽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만은, 기타 이제 칸트가 간단한 에세이들을 많이 또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읽어보면 칸트의 깊은 생각의 이 어떤 윤곽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칸트를 또 좋아합니다. 저는 칸트주의자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우리 가슴속에 빛나는 도덕규칙 이제 이렇게 되면 저는 칸트를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하죠. 근데 이 칸트가 사형제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순수한 법적 이성의 입장에서 형벌은 실천 이성이 요구하는 지상명령, 즉 정의 명령이다. 알아들었어요? 복잡하죠. 범죄는 자유의사를 가진 자의 도덕률에 반하므로, 잘 들으십시오. 범죄는 자유의지를 가진 도덕률에 가진 사람의 자유인의 도덕률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형 등 형벌은 필연적 응보로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남아있는 마지막 한 명의 사형수까지 처형을 하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정의는 그 자체의 원칙으로 성립되는 거지 무엇을 위하여 내일 우리 다 죽을 것이므로 필요 없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이 공리주의처럼 체사레 베카리아나 제레미 벤담처럼 격리시켜버리면 목적 달성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목 자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을 잘라야 될 놈은 목을 자르는 그것 자체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놈이 일반 예방 효과, 특수 예방 효과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죽을 죄를 지은 놈은 죽는 그 자체로서 완결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드세요? 우리 김 PD는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인데. 그렇게 칸트는 얘기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오판의 가능성, 재범 방지, 일반 예방 효과, 급주는 위화력이 있냐 없냐, 여러 가지 이제 논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판 가능성 같은 무기징역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무기징역도 어마어마한 범죄지 않습니까? 그 오판 가능성을 걱정한다면 우리가 병원에도 갈 수 없는 거다. 왜? 맹장 수술만 하더라도 오판, 오진 가능성이 40% 정도 되고, 간암이 걸렸다 나았다고 하는 사람의 분의 대부분은 알고 보면 간암 진단이 잘못된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논변을 한다면 우린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아무도 처벌할 수 없죠. 그래서 사실 오판 가능성이라는 얘기는 회복할 수 없다. 그럼 무기징역은 회복할 수 있나요? 감형 없는 무기징역도 회복 안 되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문제가 좀 골치 아픈데요. 페스탈로치 이런 분들은 사형제도에 반대했고요. 도스토옙스키도 사형제도에 반대했고, 또 빅토르 위고는 사형수 최후의 날이라는 작품을 썼어요. 맞습니다. 이 사형수 최후의 날이
제 기억이, 제가 옛날에 읽은 지가 하도 오래돼서, 그 두껍지 않은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강간살인범입니다. 이 죄수가. 강간살인범이에요. 근데 이 강간살인범, 빅토르 휴고 사형수 최후의 날이라는 게 1829년도에 나왔는데요, 이 소설이. 주장은 이런 것을, 징벌을 하는 것은 신의 권한이므로 사회는 처벌 권한이 없다. 우리나라에도 이 천주교 이 사제단 중에 사형제 반대 운동을 하는 분도 많고, 김삼추경도 사형제 반대했습니다. 처형이라는 것은 신이 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인데, 글쎄요, 처형은 신이 하는 것이다 이래버리면 그건 예의가 안 되잖아요. 국가가 처벌할 수 없으면 사형 아니라 무기징역에 5년형, 10년형 이런 거 아무도 처벌할 수 없는 거죠. 물론 그런 논리는 이제 극형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목숨을 뺏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이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근데 이 빅토르 휴고 사형수 최후의 날을 보면 약간 분노를 느낍니다. 분노를 느끼는 게, 강간살인범, 소녀를 강간하고 살인했어요. 소녀를 강간하고 살인한 살인범인데, 빅토르 휴고의 사형수 최후의 날을 보면 그 어디에도 소녀를 강간, 살인한 잔혹한 장면에 대한 묘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언도를 받고 처형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아주 참회하는 선한 마음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이런 놈이 어떻게 소녀를 강간살인을 했는지에 대한 생각은 싹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읽어보면 아주 또 지적이기도 해요, 얘가. 아주 말도 점잖, 아름답게 하고, 자기 내 성찰적 인간이, 어떤 성찰적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아무나 죽이고 성찰만 하면 되냐? 사실 문인과 작가들이 이제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이제 글들을 많이 썼죠. 도스토옙스키도 백치에서 이제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돌스토이도 나는 침묵할 수 없다, 살인하지 말라, 국가살인이다, 이렇게 얘기되는데요. 제가 빈라덴 얘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형사범, 강간살인이다, 이런 따위를 위해서 살인죄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살인죄가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오히려 공안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한국 사회를 전복하려는, 물론 왜 지금 우리 사회가 공안 문제에 대해서는 사형제도를 얘기하면서도 침묵하느냐 하면, 바로 이 김대중, 유인태 이런 분들 때문에, 말하자면 박정희 시대에 또는 전두환 시대에 일부 아주 극단적인 오류들이 존재했었거든요. 그 말하자면 공안 문제로 집어넣었던 거죠. 그걸 아주 편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 지배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구도 공안 문제 때문에 사형제도가 존치돼야 된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죠. 근데 빈라덴 문제 이런 게 이제 공안 문제잖아요.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테러를 막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경우인데, 그래서 이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잘 다루어야 하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독재자들은 바로 이 단어에 유혹받기 쉽죠. 근데 공공의 안녕 질서잖아요, 공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테러범이라든지 빈라덴, 예를 들어 전쟁범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전쟁범죄, 히틀러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히틀러는 자살했으니까 다행인데, 자살 안 했다, 히틀러가 만일에 체포되었다,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